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규정팀에서 규정을 상담하고 해석하고 있는 윤지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에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중거주자에 대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영주권을 취득하셨거나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있으실까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각자의 자격 그리고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외환 거래를 하셔야 하는 절차라던가 한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외환 거래의 큰 그림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 그리고 어떻게 재산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올해 2월에 외국환 거래법이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들이 개정이 됐는지 제가 함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외환 거래라고 할까요? 저희가 외국환 거래라고 하면은요,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수출하는 거래도 외환의 거래고요. 요즘 국내 증시에 돌아온 외국인들도 외환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손님들의 외국환 거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정리를 해보았더니 저희는 개인 손님들이 여행 경비를 보내려고도 일어나는 환전이 외환 거래이고요. 자녀의 유학생 송금일 수도 있고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국내에 있는 재산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외환 거래를 하실 수도 있고요. 해외에 있는 골프 회원권이나 호텔 회원권을 취득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내가 법인을 설립하시고 싶을 수도 있고 해외에 비상장 법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법인에 지분을 투자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 해외에 있는 미국 주식, 상장 주식에 취득하고 싶으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내가 해외에 있는 자녀라던가 친척 앞으로 증여성의 송금을 보내시고 싶을 수도 있고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80만 불을 송금하고 싶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 은퇴 비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고자 하는 것도 외환 거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래들을 모두 다 외국환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래들을 할 때는 외환 거래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대요. 외국환 거래는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에서 내부적인 규정에 따라서 손님은 이게 되고 이게 안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외국환 거래는 한국에 있는 돈이 해외로 돈이 나가거나 대외로 유출이 되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돈이 국내로 반입이 되면서 환율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국내 시장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외국환 거래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절차들을 마련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외환 거래의 기본적인 거래의 자유는 보장을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둬서 어떠한 거래들은 이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라고 정해놓은 절차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외국환 거래법 제1조의 내용이고 외국환 거래를 하실 때는 이 근거에 따라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왠지 뭔가 되게 거창하거나 나는 별거래를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거래법이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에 대한 내용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중에 그래서 어떤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외국환 거래를 하실 때는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의 조항을 보면은요,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려는 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려는 자, 행위가 미래에 있죠. 그 전에 신고를 외국환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절차를 은행에 문의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외국환 은행을 통한 지급 등이다라고 제가 써놓았는데 이 모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외환의 거래는요.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외국환 은행을 통한 지급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갔는데 그 해외 골프
회원권이 너무 좋은 거, 골프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회원권을 사고 싶어요. 문의를 했더니 이 회원권을 우리가 지금 너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계약금을 일부 주고 가시면 나머지 잔금은 한국에 나가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여기 너무 좋아 하시고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 외화 현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약금을 2만 불 이렇게 내고 오셨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은행에 가셔서 내가 나머지 잔금을 여기 호텔 골프 회원권에 보내줘 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직원이 손님 이거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위반이야? 돈을 먼저 계약금을 내고 오셨잖아요. 저희는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대부분 거래법들은 다 몰라서 위반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행을 통해서 지급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거래가 은행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해외 나가서 내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살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해외 예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꼭 외국환 은행이라는 게 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해야 돼? 거래 원칙은 그렇고요. 내가 몰래 가지고 나갔다가 돈 내고 왔어요. 혹은 현찰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겁니다. 여기 카드 받는데요 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이 됩니다. 이런 거래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환 거래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행위를 만약에 위반해서 했다라고 하면 관련 기관의 통보뿐만이 아니라 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거래의 과태료는 거래 금액의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꼭 사전에 먼저 문의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들을 다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든 그 많은 거래들 중에 어떤 거래들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 대상 거래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거래들은 자본 거래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는 크게 무역 거래, 수출입에 대한 거래라던가 예를 들어 수출입은 내가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인 개인 손님들이 해외에서 미술품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미술품을 내가 사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도 수출입 무역 거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본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해외에 내가 누군가한테 사람에게 증여를 하거나 내가 해외에 살고 있는 자녀한테 증여하고 싶을 수 있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게 꼭 내가 살기 위한 거주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하기 위한 회원권이라던가 호텔 회원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콘도 같은 거. 그리고 해외에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해외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지분 투자를 하시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아직 비상장 바이오 주식인데 대박 날 것 같아요. 돈 내가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거래들 모두 다 국민인 거주자가 해외에 이런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 밑에 제가 예금 거래에 대한 내용도 써놨는데요.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 는 그냥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 은행이잖아요. 여기에 내가 통장 만들고 예금 거래하시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유학생 시절에 만들어 놓은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에다가 돈을 놓고 거래를 하면 한국으로 돈이 하나도 통보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해외에 있는 은행에 예금 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해외에 있는 예금을 가지고 잔액을 한국으로 들고 들어올 때 그때 위반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해외에 있는 이런 거래들을 할 때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는 외국 국적이에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외국에서 일어나는 거래들은 신고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혹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실 때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외국 국적인 사람이 현금으로 80억 주고 샀다. 이런 내용들이 신문 기사에 뜨는데요. 혹은 중국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있는 집과 땅을 얼마큼 샀다더라.
이런 것들 모두 다 신고 대상입니다. 이게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외국 국적이 생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 시민권 취득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지분 투자, 예금 거래, 그리고 증여성의 자본 거래들은 신고를 하셔야 한다. 이게 이렇게만 제가 크게 나눠놨지만 뭐 좀 더 세부적으로 거래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사전에 먼저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어떤 거래는 신고를 하고 어떤 거래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가 세법상으로 판단을 할 때도 183일이라는 거에 따라서 뭐 세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거주성에 대한 부분이. 외국한 거래법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래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좀 예시로 그림을 넣어보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국 국적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3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으면 거주자다라고 봅니다. 외국인은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톰 크루즈처럼 한국에 잠깐 와서 방한 내한 인사하고 가면 비거주자예요. 그런데 국민인데 손흥민 선수처럼 해외에서 토트넘에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비거주자입니다. 해외에서 취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녀가 유학을 가서 내가 따라가서 지금 3년째 살고 있어요.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하는 자들은 비거주자라고 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를 볼게요. 외국인인데 한국에 기반 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샘 해밍턴은 한국에서 방송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외국인 거주자예요.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에서 직업이 있는 사람,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도 저희는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살면서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비거주자만 국내에서 자본 거래를 할 때 신고 대상이고요.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나는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증권 거래하고 싶어요. 이거 모두 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인데요. 비거주자예요. 손흥민 런던에다 집 샀잖아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거래에 대한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들을, 그래서 제가 아까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주성에 대한 부분은 세법상 183일은 세법에 대한 근거이고, 외국한 거래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나 3개월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항이 전혀 적용되는 근거도 다르고 법도 다르기 때문에요.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나는 세법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고 하시지만 외국한 거래법상에는 맞지 않아서 신고를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꼭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을 그러면 저렇게 자격에 따라서 저희가 손님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그럼 내가 국내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자본거래는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내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때, 한국은요, 거래 자체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가 중요하지 해외에 있는 돈이 국내로 반입되는 거에는 전혀 신고 사항이 없어요. 국내에서 도대체 무슨 해외로 반출이 되고 그 돈이 어떻게 회수가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서 그 절차와 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의 사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 국적의 거주자는 해외 신고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냥 내가 국민이에요 10만 불까지 보내실 수 있어요. 해외에 있는 자녀든 누구든 증여하실 때 10만 불까지는 연간 매번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처럼 나는 해외에 취업했어요 라고 하시면 연간 5만 불
까지 보내실 수 있고요. 국내에 있는 자금을 추가로 보내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에 가셔서 추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이신 분들, 아까 샘 해밍턴 같은 경우가 국내에 있는 내 재산을 호주로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고 하면 국내에 있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 한도를 넣으시면 추가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5만 불까지도 계속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송금한도에 상관없이. 근데 제가 아까 거주성을 나눠놓은 거랑 다르게 여기 중간에 칸을 하나 더 만들어놨잖아요. 영주권이 있고 재외동포에 해당된다라는 칸을 이번에 나눠놨는데 이 부분이 올해 2월 달에 가장 크게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해당되는 아까 손드셨던 난 영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 대한 먼저 재외동포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외국환 거래를 하시다 보면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계속 보시게 될 텐데요. 예전의 규정에는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이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재외동포는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동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주재하고 있는 동포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영주권을 가진 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인데 재외동포라는 거는요, 한국 사람이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신 거예요. 아니면 출생에 의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적이었는데 결혼을 하면서 해외의 국적을 취득하신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같은 거를 혹은 아니면은 출생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그 직계 비속들,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는 교포라고 하죠. 교포 2세, 3세 모두 다 해서 재외동포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요. 샘 해밍턴은 재외동포가 아니에요. 샘 해밍턴은 한국에 전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헤니 같은 사람은 재외동포입니다. 다니엘 헤니의 엄마가 한국계죠. 이렇게 한국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재외동포다라는 표현을 외국환에서는 쓰고 있고요. 이분들을 나눠놓은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환을 거래할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갈 수도 있고 외국에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의 재산이 나갈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뭔가 나한테 가족이 있어서 상속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빼놓았고 이번에 가장 많이 개정이 된 부분 중에 하나도 기존에는요. 재외동포분들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세무서에 가셔서 자금출처 확인서만 가지고 오시면 다 나가실 수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든 지분을 취득하든 신고하지 않고 다 나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당 거래가 조금 바뀐 게 세무서가 자금 출처 확인서를 가지고 국내에 있는 재산을 네가 가져가도 좋아라고 한 사람들은 비거주자예요. 비거주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해외에 나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해외에 계신 분들이죠.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 살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가져갈 때 세무서를 다녀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살아요. 그러면 그 영주권의 자격을 사실 이야기하실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국민 거주자와 동일한 자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내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나가는 거야 라는 거는 결국 나는 한국에 있는데 생활비가 나가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불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10만 불이 넘게 돈이 나가는 영주권자 거주자들은요. 부동산을 투자하든 증권을 투자하든 목적이 있으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뀐 게 이번 거래 개정 규정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시민권을 취득하신 분들 아까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내가 살고 있어서 외국은 사실 본인들의 나라시잖아요. 거기로 돈을 보내실 때에도 예전에는 자금출처 확인서만 있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매년 5만 불씩 항상 나갈 수 있지만 국내 소득의 증빙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반출이 불가합니다.
그분들은요, 외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본인들 나라로 가셔서 3개월 이상 사신 다음에 비거주자가 된 이후에 세무서에 가셔서 자금을 확인받고 보내셔야 돼요. 요 절차. 그러니까 국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해외로 반출되는 규정이 좀 많이 까다로워지거나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부는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 거래를 할 때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생활비 혹은 증여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외동포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요즘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수국적자 분들이에요. 미국에서 부모님들이 유학하시다가 거기에서 자녀를 낳으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미국 국적도 취득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미국 국적도 취득하지만 부모님의 국적에 따라서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국적법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복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한국 사람했다가 외국 사람했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거래를 해주셔야 하는데, 그 한쪽 방향의 기준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은요, 기본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적법이 그러하고, 또 65세 넘어서 원래 한국 사람이었다가 미국으로 시민권을 내가 취득하려고 이주를 하셨다가 다시 65세가 지나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신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렇게 해서 복수 국적이 되신 분들은요, 처음에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실 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지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내가 요청하진 않겠어. 나는 한국 국적으로만 거래할게 라는 서약서를 쓰시기 때문에 외국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국 국적의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로서의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이중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강의의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중 거주자라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신고를 하시는 쪽으로 거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세무조사가 거꾸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번에 두 번째로 올해 2월에 추가적으로 바뀐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이주를 하기 위해서 송금을 하는 목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B5, 예를 들어서 미국의 EB5를 취득하기 위한 송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영주권 취득하려고 송금을 할 거예요 라는 투자 이민에 대한 송금이 있고, 내가 영주권을 이제 취득을 해서 해외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해외 이주에 대한 송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예전에는요, 25년 2월 개정 전에는 내가 EB5로 미국에 있는 영주권 취득하려고 해요. 80만 불 내래요 라고 하면 투자 이민 회사에 가서 이민 컨설팅 받으시고 이 내용으로 허가받아서 들고 들어오시면 80만 불까지, 아니면 거기에 써 있는 금액까지는 아무런 제재 없이 돈을 다 보내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 서류로 확인이 되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내용은 없어졌고, 투자 이민을 하시고자 해서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영주권을 주는지, 투자의 목적물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본거래 신고를 하는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EB5를 준대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증권 취득을 해야지, 주식 사야지 이민을 영주권을 준대요 라고 하시면 증권 취득의 절차를 따르셔야 되는 거고, MM2H 또 이것도 많이 따시는데, 말레이시아의 그런 은퇴 비자를 내가 취득하려면 해외에 있는 내 돈으로 30만 불을 내 이름으로 예금 디파짓을 해놔야 돼요. 30만 불 혹은 80만 불,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금 거래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예금을 신고하신 다음에 돈을 은행을 통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내가 영주권을 취득해서 이제 해외 이주를 준비할 거예요. 나는 지금 영주권자예요 라고 하셨을 때 송금을 하시려고 하면, 나는 영주권을 취득을 한 지금 당시는 국민이고 거주자잖아요. 그래서 국민이고 거주자다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0만 불까지밖에 못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부동산 살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한 돈을 보낼 거예요. 라고 하시면 10만 불까지밖에 못 가지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재외동포청에 가셔서 내가 해외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라는 신고를 하시면 신고서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요거를 들고 세무서에 가시면 해외 이주자용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국내 반출에 대한 한도를 충분히 가지고 오시면 그 한도만큼 아무런 신고 없이 돈을 다 보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로 지금 돈 보낼 방법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렇다고 하셨을 때 재외동포청에 가서 해외 이주 신고서를 발급을 받아 오시면 그 한도만큼 모두 다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게 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투자라던가 증권 취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예금, 해당되는 서류들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 한 번씩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돈 국내로 갖고 들어오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내 돈을 국내로 가지고 오려고 저희한테 은행에 와서 돈을 보내왔더니 은행을 주는 은행이 자꾸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다른 은행은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 돈 들어왔다고 하니까 통장에다 입금만 잘해주던데 하나은행은 자꾸 서류를 내고 이 돈이 뭐냐고 물어봐요. 여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는 문의를 민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영업점에서 정말 많이 듣는데요. 그 사유는 뭐냐면 외국환 거래 규정에 5,000불을 초과해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해당되는 거래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가 손님의 의무고요. 그것을 은행은 확인하여야 한다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들을 주세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자금이 내가 해외에서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처음에 부동산을 샀을 때 신고를 하고 나갔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겠다고 신고를 하면 그 거래는 즉시 세무서에도 동일하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세무서에서 해외 부동산 사셨네요. 신고하세요. 이런 종이가 자꾸 날라오는 거예요. 세무서에다가도 신고하셔야 돼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 쪽에서 다시 그 돈을 회수받아서 제대로 된 절차대로 돈을 받으신다면 더 이상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 대상이 거래였다면 신고를 잘 했는지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무슨 돈이에요?를 묻는 거고요. 신고를 하지 않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비거주자였거든요 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써놓은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해외에 내가 취업하면서 그때 주재원 나갔었을 때 받았었던 급여예요. 그거 남는 돈 지금 들고 오는 거예요.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때 내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이게 급여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아서 제가 요거를 같이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마음에 확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시민권자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영업점에서 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학생 자녀한테 부동산을 사주고 싶어요. 돈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라는 문의를 정말 많이 하시고 이 사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하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유학생 얘가 학교에 다닌다는 재학증명서랑 등록금 고지서 같은 거 내시면 생활비를 막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한도 없이 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보내서 이 유학생한테 부동산을 사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유학생 송금은요, 유학생이 해외에서 유학할 수 있는 돈만 보내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 거기에다 돈을 보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만들어 놓은 규정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거래하고 싶으면 부동산 신고에 대한 절차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해당 절차를 위반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유학생 자녀한테
부동산을 사주고 싶다는 거는 부동산의 명의자는 유학생이라는 거고, 그 유학생은 돈이 없으니 내가 돈을 주고 싶어라는 거래를 쪼개서 봤을 때 나는 유학생한테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유학생이 유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의 거래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생 생활비 송금할 때 많이 보내셔서 거기에서 부동산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질문 많이 하시는 게요. 해외에서 유학 중인 손주한테 내가 등록금을 주고 싶어요. 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면 유학생 송금을 자녀랑 부모가, 유학생이랑 부모가 모두 다 해외에 나가 있어서 한국에 있는 조부모가 유학생 송금으로 보내면 증여가 안 된다라고 하니 내가 그렇게 해서 유학생 송금 보내면 안 돼요? 라는 문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가 이거는 증여의 거래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외국한 거래에서는 유학생 경비를 보내는 의무가 있는 분은 부모님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부모가 유학생 송금을 손주 앞으로 보내시는 거는 증여 신고하시고 보내셔야 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도 위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서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하고 손님한테 여쭤봤더니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우리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해외 부동산인데 그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상속을 받았고요. 그 돈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해외에 부동산을 샀고 아버지가 작고하심에 따라서 내가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도 아버지는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신고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상속으로 취득한 나 역시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고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발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부분 돈이 들어오면서 많이 걸려요. 네 번째로 요즘 트렌드인 것 같은데 많이 문의하시는 게요. 해외에 부동산을 내가 사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는 안 살 거고요. 제가 거기에다가 법인을 하나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어요. 라는 문의들을 또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법인이 사는 부동산이잖아요. 해외에 만든 법인이 부동산을 사는 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해외에 있는 법인한테 자본금으로 돈을 넣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시는 거래다라고 쪼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 법인을 몇 주에 자본금 얼마로 설립 신고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부동산을 사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될 때도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팔았죠. 내가 만든 법인이 샀고 법인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그 부동산을 판 사람으로부터 법인이 돈을 받고 그 법인의 주주인 내가 배당을 받던지 아니면 출자금을 회수하던지 하는 방식으로 돈이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외 법인이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잘 못하셔서 한꺼번에 설명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요거는 꼭 두 개를 분리하셔서 보셔야 한다라는 것까지 요즘 트렌드에 많이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좀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외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외환 거래라는 게 대한민국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해외에 있는 2개 이상의 나라들이 같이 거래가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국내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지법도 물론 중요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내에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래들의 절차 그리고 서류가 필요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리지만 해외에서는 이런 거래가 없대요. 아니면 이런 서류는 없대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면 거기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없어요라고 했었을 때 사례가 많고 거래 처리를 많이 해본 은행들이 해당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 처리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이 거래를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전에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고 은행을 통한 절차와 규정을 안내 받으신 다음에 거래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크게 외국환 거래법에 위반이 없이 어려움 없이 거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외환 거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